70평생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저에게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숨막히는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밤, 저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어요. 거울 속 초췌한 제 모습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늙어버렸을까? 그 답은 명확했어요. 바로 1년 전 며느리의 병명 없는 병이 시작되면서부터였습니다. 모든 일은 작년 여름부터 시작되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며느리가 어머니, 제가 이상해요. 온몸이 아프고 극심한 피로에 시달리고 있어요. 라며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큰 집에서 아들 내외, 손주 하준이와 함께 합가해서 살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그런 증상을 보이니 집안 분위기가 무거워졌어요. 처음에는 저도 단순한 몸살이려니 했습니다. 29살 며느리가 육아와 집안일에 지쳤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며느리의 호소는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정확한 병명을 모르겠대요. 희귀병인 것 같다는데.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 정말 무서워요. 하준이 놔두고 먼저 갈 수는 없잖아요. 며느리가 원인 모를 통증과 극심한 피로를 호소하며 점차 집안일에서 손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도 빨래도 하준이 돌보는 것도 모두 힘들다고 했어요. 제 아들 태호는 그런 며느리 옆에서 더욱 다급하게 굴었습니다. 엄마, 희정이가 너무 아파요. 의사 선생님도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대요. 엄마가 좀 도와주세요. 부탁드릴게요. 태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어요. 아들이 그렇게 애원하는데 제가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어요. 더군다나 제 손주 하준이의 엄마이기도 하고요. 같은 집에서 살고 있으니 며느리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매일 봐야 했고 그럴 때마다 제 마음도 무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며느리를 돌보기 시작했어요. 가사일부터 육아, 심지어 며느리의 개인적인 수발까지 모든 것이 제 몫이 되었습니다. 태호는 그런 저를 보면서도 당연하다는 듯이 굴었어요. 엄마는 아무래도 시간도 많으시잖아요. 태호는 그런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저는 밖에서 돈이라도 벌어야죠. 희정이 치료비도 많이 들고요. 밤에는 더욱 힘들었어요. 희정이가 어머니, 밤에 혼자 있으면 무서워요.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라고 하면 저는 며느리 방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태호는 힘들고 지루한 간병을 저에게 전가하며 자신은 편안히 잠을 잤어요. 불면증과 관절염에 시달리며 제 몸과 마음은 서서히 피폐해져 갔습니다. 며느리는 병명 없는 병을 핑계로 침대에 누워 저를 끊임없이 불렀어요. 병원에 입원을 권했지만 국내에선 이 병에 대해 자세히 아는 의사가 없어 치료를 받을 수 없다고 하더군요. 어머니, 물 좀 갖다 주세요. 목이 너무 말라요. 어머니, 죽 좀 끓여주세요. 다른 건 못 먹겠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며느리를 돌봐야 했습니다. 물을 갖다 주고 죽을 끓여 먹여주고 등을 마사지해주고 약을 챙겨주고 제 나이가 이미 70인데도 저는 마치 전담 간병인이 된 것 같았어요. 저는 며느리의 그림자 속에서 서서히 갇혀갔습니다. 특히 병원비 문제가 가장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10만 원, 20만 원 하던 병원비가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한 번에 몇백만 원씩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어머니, 이 병은 일반 보험으로 안 돼요. 특수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며느리는 울상을 지으며 말했어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죄송해요. 하지만 살고 싶어요. 하준이를 위해서라도요. 저는 그런 며느리가 불쌍해서 제 적금을 깨서까지 치료비를 대줬습니다. 평생 시장 바닥에서 억척같이 모은 돈이었지만
며느리의 생명이 걸린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평생 장사하며 돈 계산에 이골이 난 제 감각이 뭔가 이상하다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요.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 치료를 받는데도 며느리의 상태는 나아지기는커녕 더 심해진다고만 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분명히 극심한 통증에 시달린다고 했는데 제가 방문을 열고 들어갈 때마다 급하게 휴대폰을 숨기는 모습을 보곤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 저 아파서 그냥 누워 있었어요 라며 연기하듯 신음했습니다. 또 며느리가 병원에 간다고 나갔는데 몇 시간 후에 돌아올 때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 보이기도 했어요. 아픈 사람치고는 얼굴에 생기가 돌았거든요. 가끔은 제가 부엌에서 일하고 있을 때 며느리 방에서 웃음소리가 들리기도 했습니다.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 같았는데 아픈 사람의 웃음소리치고는 너무 밝고 경쾌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의심을 품는 제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아픈 며느리를 의심하다니 내가 너무 나쁜 시어머니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설마 며느리가 병을 꾸며낼 리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에는 찝찝함이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병명은 중요하지 않아요. 태호는 제가 며느리를 의심할 때마다 그렇게 말하며 저를 다그쳤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희귀병 아내를 둔 가장이라는 동정표를 받는 데만 열중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 며느리가 희귀병 전문이라며 의사를 집으로 부르기도 했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며느리와 그 의사가 은밀하게 눈빛을 주고받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점점 쇠약해져 갔고 며느리의 병명 없는 병은 여전히 미스터리였어요. 정확한 병명도 없고 치료 방법도 확실하지 않다고 했지만 치료비만은 계속해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며느리가 치료에 쓴다며 제 돈으로 사게 한 고가의 의료기구가 방 한구석에 놓인 것을 볼 때마다 의문이 들었어요. 몇백만 원씩 하는 비싼 기구들인데 며느리는 항상 만지면 안 된다며 저를 막았습니다. 어머니, 그거 정밀한 기계라서 함부로 만지면 안 돼요. 고장나면 큰일 나거든요. 하지만 그 기구들이 정말로 며느리의 치료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는 의문이었어요. 사용하는 모습도 별로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부터 더욱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밤늦게 외출하는 일이 잦아졌거든요. 병원에서 응급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나가서는 새벽에 돌아오곤 했어요. 그런 밤이면 저는 혼자 손주 하준이를 돌봐야 했습니다. 아이가 할머니, 엄마는 언제 와요? 라고 물으면 저는 엄마가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정말로 이 모든 것이 진실일까요? 제 직감은 계속해서 뭔가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저는 상상도 못한 진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진실은 제 세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만큼 충격적인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 이야기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날의 충격이 생생하게 떠오르거든요. 며느리의 병이 시작된 지 6개월이 지나면서 더욱 충격적인 요구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며느리가 평소보다 더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불렀어요. 어머니, 제가 오늘 병원에서 안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길어봐야 3년이라고 하시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무리 며느리와 사이가 썩 좋지 않아도 젊은 나이에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니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런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마지막 남은 시간은 태호하고만 같이 살면서 신혼 때처럼 지내고 싶어요. 며느리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어요. 제발 제 마음을 헤아려 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젊은 부부가 마지막 시간을 둘만의 시간으로 보내고 싶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희정아, 그럼 너희는 어디서 살겠다는 거니?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이 집을 저희에게 물려주시면 안 될까요?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근처 원룸에서 지내시면 되지 않을까 해서요. 저한테 물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남편한테 물려주시면 되니까요. 그렇게 며느리는 계속해서 설득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얼마 못 살 것 같아요. 마지막 소원이에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절절함이 배어 있었어요. 신혼 때 행복했던 기억들을 되살리고 싶어요. 그때 태호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엄마, 희정이 마지막 소원인데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도 엄마 모실 곳은 저희 집 근처로 깔끔하게 마련해 드릴게요. 태호의 표정도 간절했어요. 저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시한부 며느리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고 싶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평생 살아온 집을 떠나는 게 너무 서러웠거든요. 하지만 결국 저는 며느리의 딱한 사정과 아들을 위해, 자식들의 행복을 위해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알겠다. 희정이 마지막 소원이라면 들어줘야지. 그렇게 저는 며칠 후 근처 작은 원룸으로 이사하게 되었어요. 원룸에서의 삶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고단했습니다. 70평생 넓은 집에서 살다가 작은 원룸에 갇혀 지내니 답답하기 그지없었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일은 그 다음부터 시작되었어요. 이사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며느리가 또 다른 부탁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또 부탁드릴 게 있어요. 며느리는 말했어요. 제가 죽으면 태호랑 하준이가 힘들 텐데 정확한 병명도 없으니 얼마나 살지도 모르고요. 그러더니 더욱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재산 미리 저희 명의로 좀 정리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집도 모자라 이제는 제 재산까지 달라는 거였거든요. 희정아,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재산 정리를 왜? 그게 저도 어머니한테 매번 치료비 달라고 부탁드리는 것도 감사하지만 민망하고 자꾸 우리 가족에 부담만 준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재산 정리해 주시면 저희는 이제 어머니 부담 안 드리고 저희끼리 살게요. 태호도 옆에서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엄마, 희정이 말이 맞아요. 미리 정리해 두는 게 나중에 복잡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차피 엄마 재산은 나중에 다 제가 물려받을 거잖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이 불편했지만 결국 저는 평생 일궈온 재산 대부분을 아들 부부 명의로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요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얼마 후 며느리가 또 다른 제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블로그 하나 시작해 볼까 해요. 며느리는 밝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희귀병, 투병 일기 같은 거요. 혹시 저와 같은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 좋은 생각이다. 내가 도울 일이 있으면 말해라. 며느리는 제 도움을 받아 희귀병 투병 일기라는 블로그와 SNS 계정을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을 이름 모를 병으로 고통받는 젊은 엄마로 포장해서 말이죠. 처음에는 단순히 투병 과정을 기록하는 정도였는데 점점 후원금을 모으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어요. 어머니, 이 병은 치료비가 엄청나요. 고액의 의료기구도 필요하고 후원금 좀 더 모아야 해요.
며느리는 저에게 직접 돈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를 믿고 오히려 그녀의 계정을 주변에 홍보해 주기까지 했어요. 시장 친구들에게도 우리 며느리가 희귀병에 걸려서 도움이 필요하다며 후원을 부탁했습니다. 며느리의 SNS 계정은 점점 유명해졌어요. 젊은 엄마의 투병기라는 제목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고 후원금도 꽤 많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저는 점차 쇠약해져 갔어요. 원룸에서의 외로운 생활과 경제적 부담 때문이었죠. 그런 가운데 며느리는 계속해서 돈을 요구했습니다. 어머니, 새로운 치료법을 시도해보고 싶은데 고가의 의료기구가 필요해요. 며느리는 몇백만 원짜리 기구들을 하나씩 사게 했어요. 이걸로 치료받으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며느리가 불쌍해서 제 남은 적금을 깨서까지 의료기구를 사줬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며느리의 병명 없는 병은 여전히 미스터리였거든요. 정확한 병명도 없고 치료 방법도 확실하지 않다고 했지만 치료비와 의료기구비만은 계속해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며느리가 치료에 쓴다며 제 돈으로 사게 한 고가의 의료기구가 방 한 구석에 놓인 것을 볼 때마다 의문이 들었어요. 몇백만 원씩 하는 비싼 기구들인데 며느리는 항상 만지면 안 된다며 저를 막았습니다. 어머니, 그거 정밀한 기계라서 함부로 만지면 안 돼요. 고장나면 큰일 나거든요. 하지만 그 기구들이 정말로 며느리의 치료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는 의문이었어요. 사용하는 모습도 별로 본 적이 없었거든요. 더 이상한 건 며느리가 가끔 집으로 부르는 희귀병 전문이었어요. 어머니, 오늘 희귀병 전문의 선생님이 왕진 오실 예정이에요. 며느리가 그렇게 말하면 정말로 의사라고 하는 사람이 집에 왔어요. 하지만 그 의사와 며느리 사이에 뭔가 익숙한 분위기가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이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내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태호는 제가 며느리를 의심할 때마다 화를 냈어요. 엄마, 병명은 중요하지 않아요. 희정이가 아픈 건 분명하잖아요. 태호는 저를 다그쳤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의심하시면 희정이가 얼마나 상처받을 줄 아세요? 그렇게 제 마음속에는 찝찝함이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SNS 계정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 정말 아픈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잘 쓰여진 글들이었어요. 감동적인 투병기들과 함께 후원금을 요청하는 글들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오늘도 하루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비 부담이 너무 커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실 수 있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글들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댓글로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고 실제로 후원금도 많이 모였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를 보며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아픈 몸으로도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오후 평소처럼 손주 하준이를 돌보러 아들 부부의 집을 방문했을 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 병원 가서 특수 치료받아야 해요. 하준이 좀 부탁드릴게요. 며느리가 그렇게 말하며 집을 나섰어요. 저는 오랜만에 손주와 단둘이 있게 되었죠. 하준이도 할머니를 보자 반갑게 달려와 제 품에 안겼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하준이의 해맑은 목소리에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할머니도 우리 하준이 보고 싶었단다. 엄마는 요즘 어떠니? 많이 아프시나? 잘 모르겠어요. 하준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엄마가 아픈 건지 안 아픈 건지 헷갈려요. 그 말이 조금 이상했지만 아이의 말이니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요즘 엄마는 어때, 하준아? 엄마가 아파서 속상하지 않니? 괜찮아요, 할머니. 엄마는 어제 병원 갔다가 새로운 친구랑 같이 왔어요. 아이는 해맑게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조금 의아했습니다. 며느리가 병원에서 친구를 만났다는 건 처음 듣는 이야기였거든요. 새로운 친구, 누구였는데? 모르겠어요. 처음 본 아줌마였어요. 그런데 엄마랑 그 아줌마가 너무 재밌게 놀았어요. 하준이가 더욱 신나서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랑 그 친구랑 깜깜한 방에서 맛있는 냄새나는 물 마시면서 크게 웃었어요. 그 순간 저는 뇌리를 스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깜깜한 방에서 맛있는 냄새나는 물이라니. 그게 혹시 술을 말하는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병든 사람이 병원 다녀와서 할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하준아, 그 맛있는 냄새나는 물이 뭐였는지 기억나니? 글쎄요. 엄마가 마시고 나서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리고 더 크게 웃었어요. 하준이는 순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오시면 비밀이라고 했어요. 비밀이라니요.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왜 며느리가 병원에서 만난 친구와 술을 마신 것을 비밀로 해야 할까요? 하준이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하준이의 말을 곱씹으며 점점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제가 느꼈던 미묘한 위화감, 찝찝함의 조각들이 맞춰지는 듯 했습니다. 하준아, 그럼 엄마가 요즘 집에서는 어떻게 지내니? 요즘에는 저랑 안 놀아줘서 미워요. 낮에는 침대에 누워 계세요. 그런데 밤에는 가끔 일어나서 컴퓨터도 하고 전화도 해요. 그런데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느리가 병원에서 돌아온 후 저는 우연히 며느리가 사용하는 노트북을 보게 되었어요. 하준이가 할머니, 엄마 컴퓨터에 예쁜 사진들이 많아요라고 말해서 궁금해진 것도 있었고요. 며느리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노트북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슬쩍 들여다봤습니다. 혹시 투병 일기를 쓰고 있나 싶어서 말이에요. 그런데 화면에 떠 있는 것은 투병 일기가 아니었습니다. SNS 계정이 열려 있었는데 그것도 제가 아는 희귀병 투병 일기 계정이 아닌 다른 계정이었어요. 실수로 열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비밀 SNS 계정을 따로 운영하고 있었던 거예요. 호기심에 조금 더 들여다봤는데 그 순간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계정에는 투병일기 계정과는 정반대의 사진들과 영상들이 가득했거든요. 며느리가 친구들과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사진, 명품 가방을 들고 쇼핑몰에서 찍은 셀카, 그리고 심지어 밤늦게 술집에서 친구들과 함께 웃고 있는 영상까지 있었어요. 저는 눈을 비비고 또 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진 속의 며느리는 건강하고 생기 넘쳤어요. 시한부 환자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을 만큼 활기차 보였습니다. 한 사진에는 며느리가 친구들과 함께 고급 와인을 마시며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사진들의 날짜였어요. 모두 최근에 찍힌 것들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저에게 너무 아파서 침대에서 일어날 수도 없다고 말했던 바로 그 시기의 사진들이었어요. 저는 스크롤을 내려가며 더 많은 사진들을 봤습니다. 며느리가 고급 스파에서 마사지를 받는 사진, 친구들과 함께 등산을 하는 사진,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는 영상까지 있었어요. 저는 저의 피폐해진 삶과는 너무나 다른 며느리의 이중 생활에 경악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원룸에서 혼자 지내며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는데 며느리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며느리에게 치료비로 준 수백만 원을 생각했습니다. 혹시 그 돈이 이런 사치스러운 생활에 쓰인 건 아닐까 싶었죠. 저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때 며느리가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며느리가 조금 당황한 듯 물었어요. 아, 하준이가 컴퓨터에 예쁜 사진이 있다고 해서 잠깐 봤다. 저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그런데 어머니, 제 컴퓨터는 함부로 만지시면 안 돼요. 중요한 자료들이 있거든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 알겠다. 미안하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곧 집을 나왔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원룸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준이가 한 말들, 그리고 제가 본 비밀 SNS 계정.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혹시 며느리가 정말로, 아니, 그럴 리가 없어요. 설마 병을 가장했을 리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본 사진들과 영상들은 분명히 실제였습니다. 며느리가 건강하게 놀고 즐기는 모습들 말이에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속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내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건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희정아, 어제 몸은 좀 어땠니? 병원 치료는 잘 받았고? 네, 어머니. 그런데 어제 치료받고 나서 너무 힘들어서 일찍 잠들었어요. 며느리는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오늘도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침대에서 못 일어나겠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어제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요. 그래, 푹 쉬어라. 무리하지 말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겠다고요. 이런 의심 속에서 계속 살 수는 없었거든요. 진실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회가 찾아왔어요. 며느리가 오늘은 중요한 검사가 있어서 하루 종일 병원에 있어야 한다며 집을 비웠거든요. 아들 태호도 출장으로 며칠간 집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저는 하준이를 돌보러 가면서 마음 한구석에 품고 있던 의문들을 해결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언제 와요? 하준이가 물었어요. 저녁에 올 거야. 그때까지 할머니랑 같이 있자. 저는 아이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준이가 낮잠을 자는 동안 저는 조심스럽게 며느리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확실한 증거를 찾고 싶었거든요. 방 한구석에는 며느리가 치료용이라고 해서 제 돈으로 사게 했던 고가의 의료기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총 3대나 되는 기구들이었는데 각각 몇백에서 돈 1,000만 원씩 하는 비싼 것들이었어요. 저는 그 기구들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겉보기에는 정말 의료기구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사용한 흔적이 전혀 없었거든요. 먼지가 쌓여 있고 포장 비닐도 그대로 붙어 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정말로 치료에 사용하고 있다면 이럴 수가 없었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기구 중 하나의 전원을 켜보았습니다. 기계가 웅웅거리며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기구를 이리저리 살펴보다가 작은 메모리 카드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상하네. 의료기구에 왜 메모리 카드가? 저는 호기심에 그 메모리 카드를 빼서 며느리의 노트북에 연결해 봤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열어보는 순간 저는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어요. 메모리 카드에는 음성 파일들이 가득 들어 있었거든요.
며느리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내용들이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파일을 재생했더니 며느리와 희귀병 전문이라고 소개했던 그 의사의 대화가 흘러나왔어요. 선생님, 진단서는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요? 내일까지 준비해 드릴게요. 시한부 3년이라고 쓰면 되죠? 네, 그렇게 해주세요. 너무 짧으면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 적당히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후원금은 어떻게 분배할 건가요? 선생님이 3할, 저희가 7할로 하면 어떨까요? 선생님이 가짜 진단서 만들어주시고 병원 연기 도와주시는 거니까 충분하죠? 두 번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와 제가 모르는 여자의 대화였어요. 언니, 요즘 돈 많이 들어오지? 부럽다. 그러게 말이야. 한 달에 후원금만 1,000만 원씩 들어와. 시어머니한테서도 몇백만 원씩 뜯어내고 있고. 대박. 어떻게 그렇게 잘 속여? 연기만 잘하면 되는 거야. 특히 늙은 사람들은 쉬워. 눈물 좀 떨어뜨리고 아픈 척하면 바로 넘어가더라고. 그런데 들키면 어떻게 해? 들킬 리 없어. 완벽하게 준비했거든. 의료기구도 진짜로 사놨고, 가짜 의사도 있고, 시어머니는 눈치도 없어서 의심도 안 해. 그리고 나중에 병이 완치했다고 하면 할 말 없지 뭐.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제가 1년 동안 돌봐온 건 아픈 며느리가 아니라 완벽한 사기꾼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에 들린 음성 파일이었습니다. 세 번째 파일에서는 며느리와 제 아들 태호의 대화가 나왔어요. 자기야, 어머니가 또 돈 주셨어? 이번엔 얼마나? 500만 원. 새로운 치료 받는다고 했더니 바로 주시더라고. 그러게 진작 증여해달랄 때 미리미리 해주시지 괜히 죄책감 들게 만드셔. 그 순간 제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아들까지 연루되어 있었다니요. 그런데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야? 조금 무섭기도 하고. 걱정하지 마. 유산 다 물려받고 나면 서서히 완치했다고 하면 되지. 기적적으로 나았다고 하면서. 그래도 어머니가 의심하면 어떻게 해? 의심할 리 없어. 우리 엄마는 착해서 며느리를 의심하지 않거든. 그리고 설사 의심해도 증거가 없으면 어쩔 수 없잖아. 네 번째 파일에서는 며느리가 SNS 후원금에 대해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온라인 후원금 정산 어떻게 할 거야? 계좌 3개로 나눠서 받고 있어. 추적당하지 않게. 한 달에 얼마나 들어와? 블로그랑 SNS 합쳐서 한 달에 2천만 원 정도? 사람들이 생각보다 잘 쏘가 넘어가더라. 그런데 시어머니 원룸으로 보낸 거 정말 잘한 것 같아. 이제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말이야. 어머니랑 같이 있으니까 맨날 아픈 척만 해야 돼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렇게 저는 모든 파일을 다 듣고 나서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의 고통과 희생이 모두 치밀한 사기극이었다는 사실에 극심한 배신감과 분노가 밀려왔어요. 제가 1년 동안 며느리를 돌보느라 몸과 마음이 망가져가는 동안 그들은 제 등 뒤에서 저를 비웃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원룸에서 외롭게 지내며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동안 며느리는 제가 준 돈으로 친구들과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있었던 거죠. 제가 며느리의 치료비로 적금을 깨서 준 돈으로 그들은 명품을 사고 여행을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제 아들까지 이 모든 사기극의 공범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피폐했던 제 눈빛은 이제 차갑게 빛나기 시작했어요. 1년 동안 쌓였던 모든 분노와 배신감이 얼음처럼 차가운 결심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소리치고 싶었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감정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제부터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했어요. 그들이 저에게 한 것처럼 저도 완벽한 계획을 세워서 그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그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이제는 제가 주도권을 잡을 차례였습니다. 하준이가 깨어났을 때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이를 돌봤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치밀한 복수 계획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도 저는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습니다. 희정아, 병원 검사는 어땠니? 네, 어머니. 오늘 검사 결과가 좀 안 좋게 나왔어요. 며느리는 여전히 연기를 계속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더 조심해야 한다고 하시네요. 그래, 몸 관리 잘해라. 무리하지 말고. 저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연기해라. 하지만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곧 모든 게 끝날 거야. 그날 밤 저는 원룸으로 돌아와서 복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진실을 폭로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었어요. 그들이 저에게 한 만큼, 아니, 그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습니다. 저는 며칠 후에 있을 저의 칠순잔치를 생각했습니다. 친척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에서 모든 진실을 공개하는 거예요. 그들이 저에게 한 짓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다시는 누구도 속일 수 없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드디어 모든 진실을 알았고 복수할 방법도 생각해냈으니까요. 1년 동안 당한 모든 고통과 모욕을 생각하면 이제부터 시작될 복수가 기다려졌습니다.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겠지만 곧 모든 것이 끝날 예정이었어요.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후 저는 일주일 동안 철저히 계획을 세웠습니다. 단순히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는 것으로는 안 되었어요. 1년 동안 당한 모든 고통에 대한 완벽한 응징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완벽한 기회를 만들 수 있었어요. 제 칠순 생일이 며칠 후로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저는 태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호야, 이번 내 칠순 잔치 때 가족들이 다 모이니까 마지막으로 유산을 정리하는 얘기를 좀 해야겠다. 네, 유산 정리요? 태호의 목소리에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응, 내가 이제 70이 넘었으니 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 네. 정말 감사합니다. 태호는 완전히 신이 나버렸어요. 드디어 제 재산을 모두 물려받게 되었다고 생각했겠지요. 며느리 반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칠순 잔치 당일 친척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휠체어를 타고 와서 가련한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어머니 칠순 축하드려요. 몸이 안 좋아서 이런 모습으로 참석해서 죄송해요. 친척들은 며느리를 보며 안타까워했어요. 아이고, 희정아. 어머니 칠순인데 많이 아프구나. 식사가 끝나고 모든 가족이 거실에 모였을 때 저는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제 칠순을 축하하러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 함께 보시겠어요? 저는 미리 준비한 USB를 대형 TV에 연결했습니다. 자, 모두 이것 좀 보시겠습니까? 제 칠순을 맞아 우리 가족의 진실을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이 재생되었어요. 며느리가 친구들과 함께 샴페인을 터뜨리며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내 칠순 선물이야. 1년 동안 준비한 특별한 선물 말이다.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정말 희정이야? 병든 사람이 저렇게 놀 수 있어?
태호가 벌떡 일어났어요. 엄마, 이게 대체 뭐예요? 언제 이런 걸? 앉아라. 아직 메인 이벤트가 남았다. 다음에는 며느리가 제 돈으로 산 명품들을 자랑하는 음성 녹음이 연달아 재생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선생님, 시한부 3년이라고 진단서에 쓰면 되죠? 네, 가짜 진단서는 제가 완벽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며느리의 대화가 거실에 울려 퍼지자 며느리는 얼굴이 새파래져서 일어나려고 했어요. 잠깐, 어디 가시려고요? 저는 그를 말렸습니다. 아직 더 좋은 게 있어요. 이어서 나온 건 태호와 며느리의 대화였어요. 그 순간 연회장은 완전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며느리는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제 와서 빌어?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1년 동안 나를 바보로 만들어 놓고 더 많은 녹취가 흘러나왔어요. 후원금을 가로챈 이야기, SNS로 사람들을 속인 이야기, 제가 준 치료비로 사치를 부린 이야기까지 친척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때 저는 미리 준비한 서류들을 꺼냈어요. 이미 다 준비했습니다. 사기죄 고소, 재산 환수 소송, 그리고 인터넷 사기 고발까지. 태호가 제 발목을 붙잡고 울부짖었어요. 엄마, 제발. 저 감옥에 가면 안 돼요. 회사에서도 잘리고 인생 끝나요. 인생이 끝나?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봤니? 저는 발로 태호를 밀어냈습니다. 1년 동안 나를 하녀처럼 부리면서 인생 걱정은 무슨. 경찰이 도착한 것은 그때였습니다. 김희정 씨, 김태호 씨, 그리고 박성철 씨 맞으신가요? 사기죄 혐의로 동행 조사하겠습니다. 가짜 의사까지 포함해서 3명 모두 수갑을 차고 연행되어 갔어요. 며느리는 끝까지 발악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죽어요. 감옥에서는 못 살아요. 죽기 싫으면 진작에 제대로 살았어야지.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끌려간 후 저는 본격적인 복수를 시작했어요. 다음 날 바로 며느리의 SNS 계정에 모든 진실을 폭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정의 시어머니입니다. 그동안 여러분을 속여 후원금을 받아낸 것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제 며느리는 전혀 아프지 않았으며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였습니다. 관련 증거는 경찰에 제출했으니 피해보신 분들은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글과 함께 며느리의 파티 영상들과 녹취 파일까지 모두 공개했어요.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댓글이 수천 개씩 달렸고 며느리의 사진은 순식간에 인터넷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온라인 커뮤니티마다 이 사건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가짜 시한부로 시어머니 등골 빼먹은 며느리. SNS 후원금 사기의 새로운 차원. 이런 사기꾼들 때문에 정말 아픈 사람들이 피해본다. 며느리의 실명과 사진까지 공개되면서 완전한 사회적 매장이 이루어졌어요. 재판이 시작되고 나서는 더욱 참혹했습니다. 태호는 회사에서 즉시 해고당했어요. 사기꾼의 남편이라는 오명 때문에 다른 회사 취업도 불가능해졌고요. 며느리는 법정에서도 끝까지 우기려고 했지만 너무나 명확한 증거들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피고인 김희정은 시어머니와 일반인들을 상대로 1년간 체계적인 사기를 저질렀으며 특히 온라인을 통한 후원금 사기는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큽니다. 징역 4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김태호는 공모하여 모친을 속이고 재산을 가로챈 죄로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에서 선고를 들을 때 며느리는 실신했고 태호는 주저앉아서 울부짖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감옥에 들어간 후 그들의 생활은 더욱 참혹해졌어요. 인터넷에서 워낙 유명해져서 감옥 안에서도 소문이 자자했거든요. 야, 너 그 시어머니 등골 빼먹은 년이지? 와, 진짜 사기꾼이네. 어떻게 1년 동안이나 속였어? 며느리는 감옥에서도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다른 죄수들조차 그녀의 파렴치한 행동을 경멸했거든요. 태호는 더욱 비참했어요. 남자 감옥에서는 어미한테 저런 짓 한 놈이라며 더욱 심한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출소 후에도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며느리는 인터넷에 떠도는 자신의 사진들 때문에 어디에 가도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려고 해도아 그 사기꾼 맞네요라며 거절당하기 일쑤였어요. 태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과자에다가 인터넷 유명인이 되어버린 바람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했죠. 반면 저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빼앗겼던 재산을 모두 되찾았고 후원금 사기로 얻은 돈들도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었어요. 하준이는 저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감옥에 간 아이를 돌봐줄 사람은 저밖에 없었거든요. 할머니, 저희는 이제 어떻게 살아요? 하준이가 물었어요. 우리 둘이서 행복하게 살자. 거짓말쟁이들 없이 말이야. 그렇게 저와 하준이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가끔 인터넷 뉴스를 보면 아직도 제 며느리 사건이 화제가 되곤 해요. 시한부 사기로 시어머니 속인 며느리, 현재 어떻게 살고 있나? 사기꾼 며느리의 몰락, 그 후 이야기. 기사를 보면 며느리와 태호의 비참한 근황이 상세히 나와 있어요. 읽을 때마다 시원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1년 동안 저를 속이고 괴롭혔던 그 대가를 이제야 제대로 치르고 있는 거죠. 저는 더 이상 그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이미 충분히 응징받았으니까요. 지금의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롭고 행복합니다.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실현된 지금, 저는 진정한 자유를 느끼고 있어요.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했던 지난 1년의 악몽은 이제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것은 정직하고 따뜻한 새로운 인생이었어요.